이 전자기학에 대한 거는 전부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슬릿이 있는데 단일 슬릿인데 요 안에 다음과 같이 이상하게 생긴 구멍을 그냥 뻥뻥 뚫어가지고 저기다가 X인 곳에도 딱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어서 그러면 당연히 생기는 뭐 복잡하게 생기지만 회절 무늬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뻥 뚫어낸 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거만 요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기는 회절 무늬랑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면 그걸 어떻게 보지? 중첩의 원리를 보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생기는 관측되는 전기장, 전자기파의 전기장이죠. 그걸 AA라고 하는. 뭐 어디 다 있겠죠. 다음과 같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걸 빼고 B를 넣었을 때 생기는 요 스크린에서 생기는 전기장을 EB라고 해. 그러면 A도 넣고 B도 넣으면 꽉 막은 거죠. 그러니까 A랑 B를 다 넣으면은 스크린에 전기장이 없겠네? 그러면은 A를 넣었을 때 전기장이랑 B 중첩에 올리니까 두 개가 생긴 게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B는 마이너스 2A예요. 따라서 이 B의 제곱은 2A의 제곱이랑 같죠. 내가 왜 제곱을 썼냐 하면 빛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근데 구멍을 뚫은 거랑 그 뚫린 구멍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조각으로 생긴 거랑 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두 개가 같아요.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A를 넣어서 생기는 간섭무늬랑 B를 넣어서 생기는 간섭무늬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바비네의 원리라고 해요. 프랑스 사람이라 끝에 T를 발음을 안 하고 바비네의 원리라고 해요. 아주 재밌는 원리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그냥 정성적인 거니까 우리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정량적인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제는 뭐 슬릿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건 그레이팅인데 여러 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중 슬릿이나 단일 슬릿인 경우에도 간섭 혹은 회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간단한 건 뭘 봤냐면 들어오는 파동이 항상 슬릿의 수직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들어오는 파동이 슬릿의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면과 psi라는 각도를 이루고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세타인 곳에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어디서 최대가 일어날 조건은 어디냐 이런 걸 봐야지. 그건 우리 당연히 경로차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요 파동이랑 여기서 나온 요 파동의 경로차를 보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경로차죠. 그 경로차가 어떻게 되나? 요게 D니까 D고 요게 psi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D sin psi. 여기서는 D 이게 세타니까 D sin 세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최대가 되죠. 물론 이렇게 정수를 쓸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반드시 이걸 써야 되고 다음 같은 경우에 최대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같은 경우 꼭 슬릿의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이중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스크린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간섭 무늬를 볼 수 있죠. 이거는 숙제로 숙제에서 이제 이런 걸 했으니까 숙제에서 여러분들 역시 경로차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중 슬릿이 있는데 슬릿 사이의 간격이 D고 슬릿의 폭이 A일 때 이거 나오는 여기 빛의 세기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I 제로 코사인 제곱 베타가 뭐지? 람다 분의 파이, 이쪽이 이거 y라고 하면 파이 dy 사인 제곱,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I 제로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알파 나누기 알파 제곱. 베타는 람다 분의 파이 dy고 알파는 람다 분의 파이 ay죠. 근데 d가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 여러 가지 극한을 봤는데 d가 a가 되면 어떻게 되나? D가 A가 되면 이게 이 사이 간격이 A면은 두 개가 붙은 거 아니야? 그죠? 붙은 경우에는 D가 A인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가 같네. 그럼 이거는 I 제로 코사인 제곱 알파 제곱분의 사인 제곱 알파. 근데 알파가 굉장히 작은 경우만 보는 거니까 그때는 코사인 제곱 알파가 거의 1이니까 그때는 회절무늬가 되는 거죠. 싱글 슬릿. 뭐 간단한 문제가.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문제야. 이거는 원래 이중 슬릿이 있어요. 이중 슬릿에서 가운데가 m 있고 제로가 제일 최대인 겁니다. 근데 요 한쪽에다가 두께 T인 유리판을 딱 갖다 놨더니 0인 곳이 쓱 이쪽으로 가고 밑에 있던 m이 10인 곳이 이렇게 쭉 와서 여기 중심으로 오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그럼 이게 굴절률이 이 유리의 굴절률이 얼마냐?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D 사인 테타가 M 람다인데 M이 0인 경우죠. 이것도 그럼 경로차를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 두 개의 경로차는 D 사인 테타.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경로차를 보는 게 아니라 광학적인 경로차를 봐야 된다고 했죠. 광학적인 경로차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여기 이렇게 T가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걸 봐야죠. 요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 사이 이게 T인데 광학적 경로차는 요 사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 파장의 몇 배냐 되는 걸 봐야 되는데 파장이 이 안에서는 n분의 람다로 주어지죠. 파장이 이걸로 주어지니까 이 안에서는 길이가 t가 경로차를 보려면은 t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 람다가 줄어드니까 같은 두께 t라고 해도 그 안에 파장이 더 들어가 있죠. 파장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있으면은 요 광학적인 두께는 n 곱하기 t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요게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를 보면 요게 경로차가 광학적인 경로차가 원래는 닿은 것 같은 만큼 경로차가 있죠. 근데 경로차가 어떻게 되나? 이만큼이 더 줄어들죠.
그죠? 여기 없을 때에 비해서. 이게 n-1t. 요게 m 람다인데 뭐냐면 m이 0인 곳이 일로 갔고 이게 세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면 세타가 0이니까 이게 d 람다 뭐 이거 절대값이겠지. 절대값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세타가 0일 때는 n-1t가 0이네. 이건 아니지. 세타가 0일 때 이게 10 람다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n-1은 10 람다를 t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n은 1 플러스 t분의 10 람다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오!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중앙에 있는 최대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쪽 이걸 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그러면 m이 0인 곳은 m이 0인 곳 중앙 최대는 어디로 갔냐면 d sin θ가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n-1t가 0인 곳이니까 d sin θ는 n-1t n-1이 t분의 10 람다 t 10 람다 다음과 같이 되죠. 당연히 우리 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d sin θ가 10 람다가 되는 곳에서 m이 제로 어디지? 내가 이거 어떻게 됐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0인 곳 m이 0인 곳에 이게 m이 0인 곳이지? m이 0인 곳이 된다 이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굴절율이 1보다 큰 유리판을 끼면 중앙의 최대 다 똑같지만 중앙에 있는 최대값은 중앙에서 유리판을 낀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이 유리판을 밑에다가 놨으면은 아래쪽으로 중심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관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건 뭐야? 우리가 왜 비가 오는 날 건널목을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겼는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가 났어. 근데 왜 그런데 보면 막 물 위에 막 기름이 떠서 보면은 햇볕이 이렇게 반사되면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죠. 무지개 색깔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있는 경험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방막 간섭이라는 거죠. 방막 간섭인데 방막 간섭에서 그 막이 어디냐 혹은 보는 각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이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각도가 큰 곳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냐면 백색 광선, 화이트 라이트 그래서 빨간 데서부터 보라색까지 다 있는 빛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두께가 T야. 100나노미터. 오, 얇네. 거기서 물은 굴절율이 N이 1.33이고 기름의 굴절율은 1.47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바로 위에서 지금 과장되게 이렇게 많이 꺾였지만 바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은 뭐냐? 우리 이거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게 보강 간섭을 일으킬 조건을 봐야지. 이거는 굴절율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오는 거니까 반파장 차이가 나고 요거는 굴절율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반사를 하니까 반파장이 없네. 그러니까 반파장이 차이가 나지. 그러면은 경로차는 왔다 갔다 하니까 ET가 m 플러스 2분의 1 람다인데 기름의 굴절율을 써야죠. 그 안에 쓰니까 광학적 경로를 써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람다는 2배 tn2 나누기 m 플러스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2배 tn2가 얼마야? 2t면은 200나노미터.
200나노미터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야? 94. 294 나노미터 m 플러스 2분의 1. 그럼 m이 제로일 때는 4배, 588 나노미터. m이 1일 때는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94. 294가 6, 이게 약분이 되네. 398. 그러니까 196. 이거는 요거보다 작죠. 훨씬 더 파장이 짧으니까 자외선 영역이고, m이 점점 커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요 안에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요거 588, 노란색 요거만 보인다는 거죠. 오,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유리판인데 n이 1.50인 유리판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종이 조각을 딱 집어넣었어. 종이 조각의 두께가 0.02mm래. 그리고서 633 나노미터의 빛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좀 여기 초록색으로 그랬네. 이렇게 돼서 반사되는 거, 밑으로 돼서 반사되는 거, 이 두 개가 들어와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데,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안에 있는 경로차가 쭉 가면서 증가하죠. 증가하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밝은 무늬가 몇 개 있냐? 어려운데? 어렵지 않지? 먼저 생기는 요때 여기서 x만큼 있을 때 요 두께를 t라고 하면, 요 각도가 작지만 세타라고 하면, 세타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를 x의 최대값, 요거를 t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x max분의 t의 max로 주어지겠죠. 그럼 요 두께가 t면 2t잖아. 2t. 경로차가 2t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위상이 어떻게 되나? 이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오니까 위상이 안 바뀌고, 요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오니까 위상이 반파장 바뀌네. 그러니까 최대가 일어날 조건, 그다음에 공기니까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네. 자, 그러면은 그거 해당되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분의 이게 t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죠? 그럼 t는 x 탄젠트 세타네. t는 x분의 t가 탄젠트 세타지. 그러니까 이거는 2배 x 탄젠트 세타네. 좋았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2배 x max분의 t max야. 그러면은 여기서 m 값이 0일 때는 안 생기니까 m이 0부터 쭉 해서 여기일 때가 m 값이 얼마인가를 보면 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나? x가 xm일 때잖아. 그럼 x가 xm일 때는 max일 때는 이게 2배 t max네. 그러면 m의 max는 플러스 2분의 1은 람다분의 2배 t max네. 그러니까 m ma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람다분의 2배 t max 빼기 2분의 1.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네. 람다가 얼마라 그랬어? 633 나노미터. 2배의 Tmax. Tmax가 뭐야? 두께가 최대가 0.02mm. 이 숫자를 개판으로 치나요? 뭐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내가 계산을 해왔는데 얼마냐 하면 대략 62.7 62.7 그러면은 62까지 되죠. 근데 m이 잘 봐야지. 62.7이면 근데 m이 0부터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62까지니까 63개죠. 63개의 밝은 무늬가 m이 0부터니까. 오. 요거 여기서 62개 그러면 1점 감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잘 보는 이중 슬릿의 폭까지 관련된 다음과 같이 돼서 보면 다음 같은 무늬가 생겼다. 이 결과를 보고 슬릿의 폭 A, 슬릿 사이의 간격 D, 파장 람다를 구할 수 있냐? 를 물어본 거야. 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디프렉션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디프렉션에 의해서 생긴 거면은 첫 번째 여기 없어지는 게 0.1 라디안이네. 그러면 A 사인 0.1은 0.1이 작으니까 A 곱하기 0.1 이게 람다 m이 1일 때니까 그러니까 A는 10 람다네. 다음 같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D를 어떻게 구하지? 가면서 여기 0.1 라디안일 때 D 사인 세타가 0.1이 m이 몇 개야? 0, 1, 2, 3, 4, 5, 6, 7, 8, 9, 한 10 정도 되죠. m이 10이야. 그럼 10 람다야. 그러니까 D는 100 람다죠. 오. 그 다음에 더 알 수 있는 건 람다는 모르죠. 그죠? 람다는 모르고 그냥 D분의 A가 10분의 1이라는 거. 요거밖에 모르죠. 요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예요. 이거 다 세야 되네. 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2학기 내내 전기, 자기, 그 다음에 암페어 맥스웰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제 봤고, 전자기파의 파동적 특성을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소위 말하는 뉴턴과 맥스웰로 이어지는 그때 이루어진 물리학의 분야를 고전역학이라고 해요. 고전역학 혹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고전역학은 400년 전에, 전자기학도 한 200년 전까지. 그러고 나서 20세기 초가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걸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은 다 안다. 물리적인 법칙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거가 뭐가 있냐? 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랑 이제 비슷해요. 할 게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게 기껏해야 측정 기술을 발달해서 유효 숫자를 늘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더 이상 하는 거는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초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20세기 초에 특별히 물리학에서 커다란 혁명적인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특수상대론, 또 하나는 양자역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그때 20세기 초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파장이 짧은 빛도 만들었어. 여태까지는 가시광선 가지고 얘기했지만 자외선, X선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X선을 만드니까
우리 지난번에 브라그의 그 디프렉션 무늬를 본 것처럼 원자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좀 더 짧은 거리의 물리학을 탐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소위 분광학이라고 해서 원자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전자기파를 쏘주면은 이게 원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연속적인 파동을 넣어줬는데 흡수했다가 이 원자가 특정한 빛을 내는데 그 빛은 들어간 빛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의 빛들을 내더라 이거예요. 혹은 전부 다 집어넣은 빛 중에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자기파를 쪼인 다음에 좀 있다가 나오는 원자가 방출되는 빛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선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탐구하는 길이의 단위가 원자 정도의 크기가 되면서 어떻게 고전역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실마리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때부터 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그 원자계를 다루는 이론적인 체계는 양자역학이다. 이제 이렇게 알죠. 물론 그럼 양자역학이랑 고전역학이 별개일 거냐? 가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물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극한으로 가면 고전역학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고전역학을 부분집합으로 하는 더 큰 영역의 물리학의 이론 체계를 잡았는데, 물론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수학적으로 어떤 공리를 내세워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실험에 의해서 계속 관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관측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강의한 다음 강의에는 물리학과 학부생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1년짜리 코스예요. 3학년 학생들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할 수는 없고, 그럼 도대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고전역학, 뉴턴의 역학이랑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 물체가 원자의 크기 정도 되면 고전역학이 잘 맞지 않게 되는가, 이 맞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소위 초기 양자역학, 초기 양자물리, 혹은 우리는 원시 양자물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실험 결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개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장을 시작할 때 앞에 이제 몇 개의 사진을 넣는데, 이 사진은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죠. 무슨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무슨 과자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요 하나하나가 원자예요. 동글동글한 게. 원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 못 보죠. 여기 나온 거를 우리가 적당히 확대해서 적당한 시각화를 해서 이 사실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위 나노 사이언스, 나노과학, 나노물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요새 나노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그게 대략 원자의 크기예요. 원자의 크기 정도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 그게 10의 마이너스 9승의 접두사라는 걸 아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노라 그러면 새로운 단어니까, 오,
그래서 누구나 개나 소나 나노를 다 써. 심지어는 은나노 세탁기. 사기예요. 그 다음에 나노라는 말만 붙으면 요새는 양자 컴퓨팅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구 계획서나 뭐 혹은 벤처기업을 만들 때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때 한 20년 전에도 나노라는 말만 붙으면 벤처기업을 차릴 때도 돈이 왕창 생기고 연구비를 신청할 때도,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나노라는 말을 붙여요. 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이렇게 연료를 태우면 굴뚝으로 이렇게 연소되는 연기들이 있죠. 연기에는 탄소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긴 탄소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크기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먼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노 파티클들을 관리하는 방법, 이거는 나노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심지어 원두 커피를 갈아도 대부분은 크지만 어떻게 보면 나노미터 사이즈의 커피 가루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노 사이언스나 나노 피직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지 우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이언스나 피직스라는 걸 얘기하려면 나노미터 사이즈의 입자를, 다시 말하면 원자를 내가 찝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측 기술이 있을 때 비로소 나노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노 사이언스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IBM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원자를 하나씩 갖다 놨어요.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집게로 집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집어서 이렇게 하나씩 놨어요. 그리고 찍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처음 보면 이게 뭐 그렇네라고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찍었을까?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이제 나노 사이언스인데, 되게 원자 크기가 대략 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은 1학기 때 나한테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물론 하나는 수학적으로 뭐 미분방정식을 안 쓴다. 그러니까 한 학기 1년 다 지나가 보니까 사기라는 걸 알았죠. 우리 미분방정식 몇 개 풀었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을 공부하는데, 뉴턴의 역학을 배울 때는 첫 번째는 물체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우리 항상 뭐가 크다 작다 할 때는 뭐랑 비교해야 되죠. 혹은 비교하는 양과의 비율을 따져서 차원이 없는 수를 만들어야 돼요. 차원이 없는 수가 1보다 크냐, 아주 크냐 작냐를 보는 게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작다, 주관적이죠. 뭐에 비해서 작냐? 빛의 속도.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양이 1보다 매우 작은 경우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물리학을 보면 이렇게 축을 그려. 그래서 이쪽은 속도야. 이쪽은 길인데, 길이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길이를 약간 바꿔서 길이의 역수로 해. 그러면 속도는 위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속도 C야. 그럼 고전역학은 C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굉장히 C보다 작으면 얼마나 작아야지 굉장히 작은가? 그 경계는 모호하죠. C의 100분의 1이면 작은가? 10,000분의 1이면 작은가? 10분의 1이면 작은가? 하여튼 적당히 경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경우, 밑이죠. 밑에 있는 경우. 물론 점점 빛의 속도로 다가오면,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처음 시작할 때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 다음에 크기, 물체의 크기가 원자보다 굉장히 큰 거. 여기서 이 축을 보면은 R분의 1로 썼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R이 작아지는 거네. 이쪽으로 갈수록 R이, 물체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물체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 좀 그렇잖아. 물체의 크기가 대략 원자의 크기. 좀 이따 보겠지만 수소 원자. 되게 수소 원자의 크기를 A0라고 하면 요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 여기를 봤다 이거예요. 저희 뉴턴의 역학은 우리 여기를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한 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지? 빛의 속도, 물체의 크기는 아직 크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여기는 특수 상대로. 사실은 특수 상대론으로 속도가 아주 작은 고전역학까지 다 포함하지만 고전역학 속도가 작은 리밋으로 가면 고전역학을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 다 특수상대론은 고전역학이랑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고전역학을 포함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작은 게 여기서 이쪽 축으로 보면 작은 숫자가 요게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물리량을 요거에 대한 급수로 전개한 거예요. 급수로 전개해서 고전역학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상대론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되나?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mc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지. mc제곱이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속도가 0이 되면 V가 속도가 0이 되면 저게 0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은 플러스 2c 제곱분의 v 제곱이니까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mc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c 제곱분의 v 제곱 마이너스 1. 싹 없어지고 c 제곱도 없어지고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게 c분의 v가 굉장히 작으면 그 뒤에 요거 뒤에 뭐 안 쓴 게 있잖아요. 요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안 써도 우리 좋아요. 근데 이제 c분의 v가 점점 커지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고전역학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고 여기 고전역학에서 점점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수원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전역학이 안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양자역학이에요. 물론 요거는 물체의 속도가 아주 작으니까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물론 이것도 원래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랑 고전역학이 서로 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이 고전역학까지 포함하는데 특히 물체가 큰 극한으로 가면 고전역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왜 처음부터 이거를 하지 왜 고전역학을 먼저 했나요? 고전역학이 우리가 제일 관측하기 우리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특수상대론이나 비상대론 역학에서 시작하면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아주
C분의 B가 굉장히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가는 극한은 쉽게 취하지만 밑에서 내가 요걸 알아. 그러면 점점 속도가 커지면 요렇게 되나? 하는 걸 찾기는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의 2분의 1승이다. 함수가 이런 걸 알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x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칩시다. x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면 2분의 1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x로 알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원래 걸로 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엑스포넨셜 2분의 x 이것도 x가 작을 때는 1 플러스 2분의 x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작은 곳에서 알 때는 큰 곳으로 갈 때 어느 곳으로 갈까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잘 찾은 거죠. 특별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 양자역학에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지나갔나?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그럼 여기도 있잖아. 빈대는. 그건 뭐냐면 입자가 속도가 빠르고 작아. 요거는 상대론적 양자역학.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의 체계는 사실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체계로 모두 다 모든 속도나 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 그중에 특별한 극한 크기가 커지면 특수상대론 크기가 속도가 느려지면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 거기서 다시 또 극한으로 가면 우리가 아주 요 극한인 곳에서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리학의 역사고 그럼 우리가 항상 공부를 역사적으로 하지 않고 특히 과학 같은 거는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거면 그러면 처음부터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강의하고 그 극한을 취해서 고전역학을 얻으면 되지 않냐 이론적으로 되게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그러기엔 이게 너무 어려워.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거기서 극한을 취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을 이렇게 던지면 공이 어떤 모양으로 날아갈 거냐. 다시 말하면 공의 궤도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운동으로 하면 이건 포물선이다. 우리 쉽게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하려면은 공을 이루는 원자들에 대한 각각의 움직임을 다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에 있는 거를 다 기술한 다음에 그거를 속도를 낮추는 극한을 이러다 보면은 수학적인 거 극한을 취하는 거에 너무 빠져서 물리학을 못 보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요 안에서 고전역학에서 우리 보면 아주 많은 대칭성들이 있어요. 그 대칭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존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 보존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뉴턴이 했던 고전역학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부터 배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거는 요쪽은 당분간 안 하고 요쪽 점점 작아질 때 도대체 밀체 크기가 작아질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에 나오는 운동 방정식, 소위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우지 않고 설명하는 우리 그래서 아까 말한 원시 혹은 초기 양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뉴턴 역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부터는 약간 벗어나는. 그래서 양자물리학을 소개를 했었고 그때 이제부터는 계속 우리가
400년 전부터 나타났던 논의를 다시 반복하게 돼요. 새로운 관점에서 반복해. 무슨 논의를 반복하냐? 빛인 거예요. 빛이 뉴턴이 빛은 이렇게 직진하고 굴절하고 반사하는 걸 보면 빛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돼 있다. 그래서 알갱이가 그냥 이렇게 가서 튕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거룩하신 뉴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믿어야지. 하고 있다가 영이 더블 슬릿, 이중 슬릿도 하고 프레넬의 밝은 점 이런 걸 보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대세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직진하는 것도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하면 이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야. 근데 빛이 포인팅 벡터 같은 걸 보면은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한다 이거예요.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하는 거는 입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동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이 원자 수준에서 양자역학에서 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이라는 거는 왜 파동이냐고 물어보죠.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운동량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둘 다 있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의 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에 도는 궤도, 혹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알려면 어느 한순간에 그 물체의 위치랑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안다는 게 뭐지?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알죠? 빛을 쬐요. 빛을 쬐었다가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면 그 위치에서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속도는 지금의 위치를 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차이, 변위의 차이를 그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빛이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쏘면 빛이 운동량과 에너지를 전달하면 충돌하면 튕겨나가잖아. 튕겨나가면 측정한 다음에 그 물체는 값이 달라지는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빛의 세기를 점점 줄여. 빛의 세기를 아주 줄이면 전달되는 에너지랑 운동량을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까지 할 때 이 측정하는 이 빛의 양을 줄이면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까지 위치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관측을 하는 게 관측이 되는 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400년 전에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걸 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관측을 해도 관측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면 관측계랑 관측자가 관측하는 사람이 분리될 수 있냐? 분리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는 소위 이게 복잡해. 이게 좀 어려운데. 최근에 현실주의 말고 옛날에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현실주의랑 관념론,
관념론이라고 해서 칸트가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관측자가 있든 없든 여기 있는 건 존재한다 이거예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있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지.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 그렇지만 내가 외국에 여행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 내가 없어도.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칸트 같은 사람은 그래도 관측했다는 거를 세상을 인지하는 관측자가 없으면 관측을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세상이 있다는 게 뭐냐? 세상이 있다는 걸 관측자가 인지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냐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 관측자가 있어야만 세상이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산에 나무가 쓰러졌어. 나무가 쓰러지면서 우르르르르 꽝 하고 쓰러졌어. 아무도 관측한 사람이 없어. 그럼 이 나무는 쓰러진 거야, 안 쓰러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고전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관측하는 사람이 그 관측하는 거를 잘 조절하면 관측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관측을 할 수 있다. 라고 믿었죠. 근데 물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우리가 아까 측정할 때 빛을 쪼인다는데 빛의 세기를 아무리 줄여도 이런 전자 같은 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팍 튀어나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장이 있어. 축구장에다 축구공 딱 튀어놨어. 그럼 가서 차면 되겠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눈을 가려. 눈을 가린 다음에 너는 이 공이 어딨냐?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축구장에 있으면은 내가 이제 요렇게 쭉 훑으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가. 발길질 하면서 쭉 가. 딱 걸렸어. 오! 여기다! 예! 했을 때 이제 옆에서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짜증나죠. 고전적으로는 차는 걸 아주 약하게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걸 알지만 물체가 아주 작으면 차는 게 아주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물체의 크기가 아주 작으면 이제부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관측을 하는 순간 관측계를 영향을 줘.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관측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빛 같은 걸 쪼이면은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랑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궤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치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랑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전기적인 힘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전기적인 힘이랑 중력이랑 전부 다 R제곱분의 1의 힘이니까 마치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타원 궤도를 돈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본 로고가 뭐지? 뭐 이런 로고 보자. 이게 뭐지? 국제 원자력 기구. 인터내셔널 맞나?
어토믹 에너지 에이전시인가? 이러죠. 그래서 IAEA. 로고가 틀렸어. 로고가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는 이제 대략 그럼 어떻게 그래야지 맞냐 하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로고뿐만 아니라 제목도 틀렸어. 원자 에너지 아니 우리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핵 에너지를 보는 건데 원자 에너지라고 해서 역시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빛부터 생각해 봅시다. 빛이 우리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명의 이중 슬릿 실험. 요건 결맞은 빛을 만들려고 한 거고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서 나온 빛이 중첩을 일으켜서 보강 간섭을 하는 것과 상쇄 간섭을 하는 곳의 간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빛이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장 파동의 특징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개 머릿속에 뭐든지 생각이 나겠지만 파동의 특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중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파동의 특징은 중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점에서 파동이 나오면 한 점에서 그 두 파동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냐?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파동의 특징은 중첩이에요. 슈퍼포지션. 그래서 우리 다음은 이게 아주 빛이 파동이라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는 비트콘 전자기파는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험적으로는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고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회절과 간섭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 같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 몇 개는 실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뭐냐면 흑체 복사. 말이 어렵네. 말이 어렵지만 잘 따지면 흑체. 블랙바디예요. 까맣게 보인다는 건 뭐죠? 들어온 모든 빛을 흡수한 거죠. 모든 빛을 흡수하면 까맣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좀 더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유리공에다가 바깥쪽에다가 금속을 발라서 안쪽이 거울이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보온병 이렇게 딱 꺼내면은 안쪽에 왜 이렇게 거울 칠해 좀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바깥에다 해서 이렇게 수온을 발라서 아니 거울이야. 구멍 하나 뻥 뚫어. 여기다가 빛을 줘요. 그럼 들어와서 반사 하다가 다시 나오려면 물론 나올 수는 있죠. 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규칙적인 게 아니라 제멋대로 생긴 거라고 하면 들어온 빛이 나가려면 무한히 반사를 해도 나올 확률은 아주 작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흑체, 들어온 걸 전부 다 흡수하니까 흑체라고 해요. 그러네. 까마네. 다 흡수하니까 까맣게 보이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에너지를 전달한다며. 그럼 이렇게 튕길 때마다 이렇게 여기다가 에너지를 전달하죠.
에너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표면에 있는 분자가 에너지를 받고 조금 흔들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수록 안에 있는 계속 이제 빛이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게 흔들려. 빛은 계속 들어와. 그럼 이 안에 점점 에너지가 들어와서 쌓이는데 에너지가 들어와서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막 진동을 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뭐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막 진동을 하죠. 그 안에 원자 핵이 있으면 원주에 전자가 막 진동을 하는데 전자가 진동을 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막 진동을 하네. 그럼 빛을 내죠.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이 되면 전자기파를 내요. 전자기파를 내. 여태까지는 흑체면 모든 걸 다 흡수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쪼여지면 이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기파를 내요. 전자기파를 내는데 들어온 빛이 파장이 하나뿐인 단색광이어도 나오는 건 제멋대로 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파장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나 똑같이 나오겠죠. 랜덤하게 가니까 지멋대로 가는 걸 다 평균을 하면 참 똑같은 방향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어오는데 빛을 내면 에너지를 잃는데 들어오는 게 더 크면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럼 더 많이 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어오는 에너지 비율이 일정하면 나가는 것도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면 이 안에 있는 흑체의 표면도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열적 평형을 이룬다고 하면 그때 온도 T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흑체가 있으면 흑체는 잘 아는데 흑체에서 왜 복사, 전자기파가 나오느냐 다 한 것 같은 과정 때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오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우리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실험적으로 보면 나오는 빛의 세기는 뭐 이건 나중에 요 열적 평형을 이룬 온도, 절대 온도 T의 4승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비례 상수 시그마를 스테판 볼츠만 법, 이게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고 옆에 붙은 시그마를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장의 빛이 나오니까 주어진 파장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모든 파장에 대해서 더한 거죠.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양자역학이고 뭐든 간에 이건 실험적으로 된 사실이고. 두 번째 V는 독일 사람이라 빈이라고 있고 V는 봤더니 그럼 요 세기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방법을 썼더니 이런 형태를 갖는 것 같다. 이런 형태를 갖는 것 같다. 굉장히 이상하죠? 람다분의 1도 있고 여기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들어가. A와 B는 상수예요. 그럼 요게 람다분의 1, 요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특히 최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 요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보면 어렵겠지만 지수 함수가 차원이 요게 이렇게 된 T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제일 맥시멈으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순전히 그다음에 레일레이 진스는 우리 레일레이 기준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왜 동그란 구멍에서 나오는 회절 무늬가 겹쳤는데 두 개냐 한 개냐를 구별할 때 레일레이 기준을 쓴다 그랬죠. 이 레일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흑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블랙바디를 어떻게 만들어도 좋으니까 흑체를 정육면체로 만들어. 정육면체로 만든 다음에 정육면체로 만들면은 그 안에 전자기파가 양쪽 면에서는 만약에 금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양쪽 끝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쓴, 마치 줄, 양쪽 끝이 고정된 줄을 이렇게 튕겼을 때 정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생기는 파장이 있을 수 있죠. 그 파장이 X축, Y축, Z축으로 돼서 몇 개 생기나, 가능한 그런 크기에서 가능한 파장의 개수가 몇 개냐. 그 파장, 그게 말하자면 자유도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근데 열적 평형 T에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 있죠. 에너지 등분배 법칙에 의하면 자유도당 2분의 1 KT씩. 이 앞에 붙어 있는 거의 2배가 자유도의 개수예요. 개수를 계산했어요. 거기다가 2분의 KT를 곱해서 나온 게 세기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아주 쉽게 계산을 했어요. 자유도 계산을 한 거예요.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하지 않지만 내가 3학년 학생들한테 양자역학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 계산을 유도하는 거를 첫 시간에 해요. 한 페이지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 굉장히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거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 그럼 이게 람다 3승분의 1에 비례하죠? 적분하면. 그러면 무한대인 데는 괜찮은데 0으로 갈 때 발산하죠. 람다 3승분의 1이니까. 0으로 갈 때가 언제죠? 파장이 짧아질 때, 진동수가 커질 때죠. 짧아지는 거는 가시광선에서 보면은 빨간색에서 파장이 짧으니까 보라색. 파장이 점점 짧아질수록 발산을 한다 이거예요. 이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양이 이렇게 유한하지 않고 이걸 쓰면 발산하는 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레일레이 진스가 계산한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유도 계산하는 거에다가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썼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문제는 람다가 0으로 갈 때 람다가 0으로 갈 때 발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자외선 파탄이라고 해. 말이 굉장히. 뭘 번역한 거냐면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프야. 물론 가시광선에서 봐서 자외선이지만 사실은 람다가 0으로 갈 때 발산하더라.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처음 왔던 플랑크가, 양자역학은 뭣도 모르던 플랑크가 딱 와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계산도 쉽고 확인도 다 되고 다 되는데 왜 틀렸지? 그럼 여기 틀릴 때가 뭐가 있지? 이걸 뭘로 어떻게 하면 되나? 큰일인데. 장난을 할 게 없을까? 여기서 뭔가 의심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에너지 등분배 법칙.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 왜 그런가?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잘 살펴봤더니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하려면 자유도가 연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체에서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쓸 때는 운동 에너지, 속도는 연속적이죠. 연속적인 경우에만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레일레이 진스가 유도한 거에서는 딴 데서는 아무것도 틀린 것도 없고 아주 쉬운 계산인데 심지어는 대학교 3학년생도 쉽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 어떻게 안 맞아? 연속적이지 않고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연속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게 플랑크. 그냥. 왜? 그냥. 안 맞으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요 플랑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